지난 시간부터 우리 전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전기를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오늘 배울 부분이 엄청 어렵습니다. 정신 차려서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나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 파트가 가장 간단한 문제, 가장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모든 물체를 전기를 뭐 시키고 싶냐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싶어.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핵심 내용. 전기를 일으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칠판도 전기 뛰게 하고 싶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전기 뛰게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요.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우리는 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죠? 전자를 잃은 애는 무슨 전기?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요. 전자를 얻는 아이가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 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을 거야? 아니면 계속 흐를 거야? 이거에 따라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둘로 나눈다. 전자가 이동해서 한 지점에 정지되어 있으면 난 무슨 전기를 발생시킨 거니? 정전기. 그렇죠.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를 우리는 뭘 흘렸다 그럽니까? 전류를 발생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는 마찰전기랑 네. 전기도.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일으키는 마찰전기를 일으키는 방법과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기를 띠게 하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마찰전기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빌 때만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뭐 시켰다 그러니? 전기를 띠게 하는 걸 대전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야 라고 얘기하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의 전하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띄었다고 합니다. 이때 같은 극끼리는 반드시 서로 뭐합니까?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할 거고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중 플러스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 한 줄로 늘어나 볼게요. 그중 가장 플러스 되기 쉬운 애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털가죽.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털 유명해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플러스에 가까운 애는 플러스를 띄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운 애들은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비면 털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막대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유리막대와 명주홍겁을 비비면 이때 유리막대는 플러스가 되고 명주홍겁은 마이너스가 된다. 누구랑 누굴 비비느냐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쉬운 애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걸 우리가 대전열 이렇게 얘기하더라.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정전기 유도는요. 마찰시키지 않고 정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검전기라는 아이가 있대요. 자, 검전기는 다른 물질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입니다.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검전기를 통해서 어떤 물질에 뭘 할 수 있죠? 네, A라고 하는 물체가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라고 하는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전기를 띄었으면 A는 무슨 극일까?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센 전기를 띠고 있을까?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어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조건 검정기는 반드시 위와 아래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가능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중 얘가 같은 극을 띠고 있는데요. A라는 물체를 갖다 댔더니 금속박이 더 벌어졌어. 그러면 A는 무슨 극? 네, 같은 극이요. 같은 극을 갖다 댈 때만 더 벌어져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죠. 같은 극을 갖다 댈 때 더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검정기를 꺼내면 일단 검정기는 중성이었지 극을 띠고 있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위아래 같은 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세 단계를 걸쳐야 돼요. 기억나요? 자, 그중에서 얘 이름이 뭐였죠? 금속판. 외우셔야 돼요. 얘 이름이 뭡니까? 금속박입니다. 자, 위아래를 같은 극을 띠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단계를 걸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그러면 불러 금속판 플러스 금속박 마이너스를 띄면서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손가락 갖다 댄다. 불러요. 플러스 중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리가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랬다가 세 번째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워. 불러.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벌어져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금속판은 띄고 있는 전하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대신에 금속박은 처음에는 반대극이었다가 금속판이랑 반대였다가 중성이 됐다가 같은 극이 되면서 다시 벌어지는 형태를 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같은 극을 만들고 나면 이 세 가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야 되고요. 이 중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같은 극을 갖다 댈 때 더 벌어진다. 되겠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지 않고요.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대전체를 그냥 붙이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었던 아이한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 아예 다 똑같아집니다. 한 번에. 됐어.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대전체를 아예 붙여버리는 순간 검정기는 위아래가 대전체와 같은 극을 띠게 해요. 되겠어? 이것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봤더니 83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85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넘길게요. 자, 86, 87도 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87 특별히 검정기 대전시키는 과정들은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88, 89에서 질문 있니? 괜찮아? 넘길게요. 90, 91. 91쪽에 2번. 92쪽에 2번 보시면 앞에서 탐구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깡통은요. 여러분들 그냥 금속구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깡통 A가 있고 깡통 B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금속구 두 개 붙여놨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어때? 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이대로 보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검정기입니다. 됐어? 그중 대전체와 가까운 애를 금속판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전체와 먼 애를 금속박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검정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무슨 금? 플러스. 먼 쪽은 무슨 금?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여기다가 손가락 갖다 대면 B가 뭐 되니? 중성.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뿔뿔입니다. 되겠어? 이런 모습이야. 자, 근데 꼬맹아 지금 이 상태에서 뿔마가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금속구 2개인데 떨어뜨려 놓고 2개인 경우도 있죠. 되겠어? 얘 모습하고 얘 모습은 달라요. 자, 불러. 얘는 뭐가 되니? 플러스 뿔. 여기가 마이너스 마예요. 됐어? 붙어있는 한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반대극, 가장 먼 쪽이 같은 극이야. 붙어있는 한 덩어리가 얘는 이 자체가 붙어있는 한 덩어리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뿔, 마 이렇게 되죠. 됐어? 요렇게 위에 있는 A, B도 전기를 띄고요. CD도 전기를 띄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B도 CD처럼 둘의 자 연결을 끊습니다. 그래놓고 동시에 대전체를 치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지? A, B는 그대로고 CD는 중 A, B는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죠. 왜? 넘어갔던 전자가 다시 못 오니까. 근데 CD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성된다 그랬어. 되겠어?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질문했던 2번 문제 보시면 자, A의 대전체를 마이너스를 갖다 댔으니까 A는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자는요. A에 있던 전자가 B로 건너간 거 맞습니다. 자, 니은 A와 대전체 사이에는요. 서로 반대극기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작용합니다. 디귿 A와 B를 떼어놓은 후에 대전체를 멀리하면 A와 B 사이에는요. 네, 멀리한 다음에 대전체를 치우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인력 생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리을 A와 B를 떼어놓은 후에 대전체를 멀리하면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까? 네, 대전체를 치워도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맞는 거 기억 리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중 이거 잠깐 볼래요? 우리 아까 검정기에다가 3단계를 걸쳐서 얘네들의 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때 꼬매가 너네가 봐야 되는 거 실제로 전기를 띈다는 건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 판에서 밖으로 네,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맞아요. 이거 방향 물어보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전자는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선이동에서 지구 자, 항상 됐어. 네,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 건데 금속박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중성되려면 전자를 잃어야죠. 그러니까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니? 손가락으로 간 겁니다. 금속판으로 간 거 아닙니다.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성이었던 금속박이 플러스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네,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간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내신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 특히 이 됐어? 목동권 안에 있는 학교들은 전기 파트 되게 어렵게 내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또 다른 질문 없으니 선생님이 시험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살짝 덮으시고요. 하십시오.
마무리. 자, 시간 모자란 사람. 현수 다 풀었어? 네, 다 풀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자, 1번부터 다 풀죠.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1, 5번에 4, 6번 1, 7번 3, 8번 2, 9번 3, 10번 1. 8번 하는 거 같이. 8번에 2. 자, 혹시 이상한 답 있나요? 자, 맞은 개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할게요. 나윤, 서연, 김서연, 현수, 재윤, 여기요. 정환, 어? 우연, 8개. 현서연, 윤아. 네. 자, 틀린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넘기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설명도 필요 없는데 왜 틀리는 건데? 어? 자, 이렇게요. 괜찮은 거 맞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자, 전기 파트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끝났고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그죠? 아, 이게 전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팍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전기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92페이지 전기 회로와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오늘 뭐 하는 날인지는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동한 전자는 이동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정전기를 일으켰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자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전자가 흐르는 전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알고 오셨을 거예요. 전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끔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거라서 기호 도자 써서 회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 회로도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예요. 자, 그중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반드시 건전지 있어야 되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어야 되고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조절하는 스위치도 있어야 되고요.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꼬마 전구도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기호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로 되어 있는 얘는 사실은 건전지 또는 전원장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건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 중에서 여기가 무슨 극이니?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전원단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플러스가 긴 줄일까 짧은 줄일까? 긴 줄이 플러스입니다. 짧은 줄이 마이너스입니다. 되겠어?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긴 줄과 짧은 줄이 각각 뭘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를 조절하는 이게 바로 스위치 그림입니다. 스위치. 자, 지금 스위치가 뭐 했니? 말로 표현해봐.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스위치가 지금 열렸네요.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다리가 끊겼잖아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꾹 눌러주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를 꾹 눌렀을 때 우리는 스위치를 뭐 했다 그러니? 닫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증거로 꼬마 전구의 불이 찡찡찡찡 켜지겠죠.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우리가 이렇게 회로도 속에 전류가 흘러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흐르는 것 또 하나 있죠. 뭐요? 물이 흐르죠. 그래서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는 장치를 사실은 수로에서 물이 흐르는 장치로 비교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봐. 자,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2페이지 위쪽 보시면요. 위쪽에 수로를 그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전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걸 조절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 누가 합니까? 네, 수도꼭지. 우린 그거를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밸브가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물이 전류가 흐를 때 꼬마 전구에 불 켜지잖아요. 그거랑 꼬마 전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물이 흐를 때만 돌고 있는 물레방아. 알겠어?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이 흐르게 하려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죠. 마치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펌프입니다. 되겠어? 그 펌프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데 꼬맹아 물방울 하나하나가 뭘까? 전자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전자고 물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스위치가 닫혔을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모양은 어떨까? 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모습은 어떨까? 이거 비교해보면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단면 여기를 잘라 확대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전류가 흐를 때는요. 도선도 물질이니까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어. 돌턴이 얘기했잖아. 원자로 되어 있겠죠. 도선도. 그래서 도선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원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원자 사이를 누가 움직인다? 누가 움직인다? 말해. 누가 움직이는 거니? 전자. 그 중에서 전자라고 해도 맞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정확한 표현.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뭐라 그러니? 자유전자. 되겠습니까? 도선 속에서 자유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요.
자유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움직이는 이 새끼가 자유전자야? 그래. 그러면 전자는요 A에서 B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A에서 B로 흐르는데 A가 무슨 극일까요? 무슨 극일까요? 건전지에? 마이너스. 당연하죠. 마이너스가 전자인 마이너스를 청력으로 밀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당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어디가 마이너스 어디가 플러스인지를 능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이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나와 플러스를 향하는 방향이구나. 됐습니까? 이거 알았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는요, 도선을 까서 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다리가 끊어지면 꼬마 전구가 켜지지 않고, 다리를 연결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걸로 봐서 물처럼 여기에 뭔가 흐른다는 건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흐르는 게 뭔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도선 속에서 흐르는 걸 뭐라고 했다? 전류라고 명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냥 약속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가 있어 라고 옛날에 가정했는데, 실제로 도선을 까서 보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전기적 현상을 모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했는데, 도선을 까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전류라는 건 무조건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야.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되겠어? 자, 그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동하는 건 누구? 전자. 전류는 전자와 무조건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흐르는 아이가 있어요. A. 이렇게 흐르는 아이가 있어요. B. 자, 이 중에서 A가 전자일까요? 전류일까요? 죽여버려. A가 전자일까요? 전류일까요? 전류. 자, A는 무슨 극에서 나왔습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B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그리셔도 전자와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려놔도 여러분들이 전자의 이동 방향 쓰세요. 그러면 A에서 B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와 반대 방향이니까 B에서 A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목동아. 알겠습니까? 요번 시험범위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스위치를 열어서 전류를 안 흐르게 하면 어때요? 네,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그럼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자, 그때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집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자유전자잖아요. 됐어. 전류가 흐르던 흐르지 않던 자유전자는 무조건 움직인다. 되겠어? 어떻게 움직일까요?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이 얘기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되겠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불규칙합니다. 한 놈은 오른쪽으로, 한 놈은 왼쪽으로. 됐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전자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고요. 전자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일 땐 꼬마 전구에 불 켜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그런 현상은 전자가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 얘기예요. 전기가 흐른다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전자가 규칙적으로 이동하냐 이동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되겠습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요.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선 속에 뭐 들어있게? 우리 전선 까보면 뭐 들어있게? 전선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리. 됐어? 자, 실제로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 물질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물질은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이게 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됐어? 그래서 물질들이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니?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 멋진 말.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가 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됐어? 그중 물질이 전류를 엄청 잘 흐르게 해. 구리처럼. 그런 애들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도체라고 합니다. 되겠어?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해? 라고 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애가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바로 도체고요. 대부분의 도체들은 금속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도체보다는 전류가 조금 안 흘러요. 네. 라고 하는 애들이 반도체고요. 얘는 전류가 절대로 안 흘러. 라고 하는 고무 같은 애들이 바로 뭡니까? 부도체. 요즘은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절연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물질들이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반도체, 도체는 대부분 금속이에요. 부도체는 대부분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는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외웠죠? 14족이 반도체입니다. 불러. 14족. 14조. 빨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뭐야? 탄소. 그 밑에 규소. 맞아. 탄소, 규소, 저마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네. 얘네들이 반도체. 되겠냐? 그래서 반도체는 주로 우리가 규소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규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니? 실리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리콘 밸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는 14족에 있는 얘네들이 반도체이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요.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반대되는 말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물질마다 저항의 크기가 달라서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는지가 결정되는데 자, 저항이 제일 큰 애들은 전류가 안 흐르겠죠? 누굴까요? 자, 그게 바로 전도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가 저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고요. 그 다음이 도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저항은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를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유명한 과학자도 있어요. 그 과학자의 이름이 옴입니다.
됐어. 그래서 전기 파트 그러면 유명한 과학자는 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내내 배울 건데 옴의 법칙이 뭐예요? V는 IR을 설명하는 게 옴의 법칙이야. 자, V는 뭐고 I는 뭐고 R은 뭔데요? 라고 하면 사실은 전류가 흐를 때 하나의 회로도 안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는 전압, 하나는 전류, 하나는 저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생겨.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옴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전압이라고 한국말로 쓰면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가 V라고 쓰면 전압이라는 기호고요. 자, 이 전압의 단위도 있겠죠. 전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전지죠. 엄마가 건전지 몇 볼트짜리 사오라 그래? 1.5볼트짜리 사오라 그래? 그 볼트입니다. 됐어? 네, 전압이 바로 단위가 과학자 이름 따서 볼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자, 전류는요? 라고 얘기한다. 전류는 기호로 I로 쓰고 단위는 과학자 이름 따서 얘도 단위는 A라고 쓰고요. 과학자 이름 누구 거 딸게요? 암페어. 그래서 도선 속의 전류는 2A 흘러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모든 계산은 암페어로 하는데 암페어 단위가 엄청 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A는 1000mA와 같은 크기야 라고 하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mA로 주면 그걸 암페어로 바꿔서 공식 속에 넣을 겁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 500mA가 흐른데 몇 암페어란 얘기야? 0.5. 그렇죠. 0.5A란 얘기야. 그러니까 전류인 I 자리에 0.5 대입해야 돼. 이런 뜻이야.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저항은요. 저항은 레지스탕스의 약자 R로 씁니다. 그리고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옴이라고 읽어요. 그리스어예요. 알파 오메가처럼 얘는 옴입니다. 됐어? 네, 이 기호는 원래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되겠어? 그걸 우리가 과학자 이름 따서 그냥 옴이라고 했습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회로도에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확 밀리죠.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전자를 누가 한 방향으로 밀어줍니까? 그건 전자를 미는 압력.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이 밀어주면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전자가 한 방향으로 밀리는 거죠. 됐어? 네, 이겁니다. 됐어? 그래서 전압은 전자를 미는 압력이고요. 그 전자를 미는 압력이 셀수록 전자는 빨리 움직이고요. 약하게 밀면 천천히 움직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빠르기가 뭐니? 전류입니다. 물살이 왜 이렇게 세? 라고 하는. 그래서 전자들의 흐름 얼마나 빨리 흘러? 이게 전류예요.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다가 여기에 가만히 있는 원자랑 뭐 하게 되니? 쾅 하고 부딪혀. 맞아요. 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던 전자가 원자랑 쾅 하고 부딪히면 튕겨 나왔다가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계속 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을 때보다 부딪혀서 튕겨나와서 돌아갈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 그런다? 그걸 저항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로도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밀어주는 전압이 필요하고 그 밀어주는 세기에 의해서 전자가 흐르는 전류가 생기는데 이 전자들이 가다가 원자와 충돌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것도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저항이라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거 있잖아. 저항은요, 그래서 뭐에 의해 결정돼? 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 배우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를 다 설명할 겁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2개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2가지 요소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2가지 요소 중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라고 하면 모든 물질을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저항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이가 L이고 두께가 S인 은이라는 저항이 15ohm이라고 치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의 저항은 10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도선의 길이를 2배 길게 해볼까요? 길이만 2배 길게 하고 단면적은 똑같게 할게요. 그러면 이 은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사실은 저항이라는 건 여기에 원자가 있어서 전자가 충돌할 확률이에요. 확률. 되겠어? 근데 도선의 길이가 2배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의 길이가 2배 길어지면 이 안에 있는 원자 수가 2배 많아져요. 그러면 충돌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2배 커지죠. 되겠어? 그러면 얘는 저항이 얼마일까요? 25. 네, 20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져 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가 길어지는 게 저항값이 커지는 거야. 왜? 충돌하는 원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2번째는 같은 물질인데 요번에는 길이는 똑같게 하고 단면적만 2배 두껍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길이는 똑같이 L인데 단면적이 2배 커. 그럼 저항은 이라는 얘기예요. 됐어? 얘보다 저항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선생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원자 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자 수가 3개 있으면 얘도 3개 있어요. 길이가 원자 수를 결정합니다. 근데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그 사이를 벌린다는 얘기야. 자, 원자는 3개인데 그 사이를 벌리니까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빈 공간이 넓어지죠. 그러면 충돌할 확률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은 줄어들어요. 됐어?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의 크기는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두께가 2배 두꺼워졌네요. 저항은 절반으로 줄어요. 되겠어? 그래서 얘 저항은 5ohm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겠니? 그래서 결론 저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해 이런 얘기야. 그러니 저항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을 크게 하려면 길을 얇고 길게 만들면 돼. 가장 가늘고 긴 애가 저항이 커요. 이런 얘기야. 됐어?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 이런 느낌이잖아. 되겠어? 자, 그러면 머리를 돌려봐. 여기에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인 은의 저항이 10이라고 했잖아. 근데 꼬맹아, 내가 얘를 2배 길게 잡아당겨요. 되겠어? 얘 길이를 2배 길게 잡아당겨 저항값이 얼마 될까? 이 얘기를 물어봐요. 얼마일까요? 더 낮아져. 응? 더 낮아져.
더 낮아져요가 뭐야? 얘 저항이 10이야. 얘 저항 얼마 돼? 도선을 2배 길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저항 값은 몇 옴 될까요? 이런 얘기야. 나연 얼마 불러? 네가 생각하는 거 5? 그럼 처음보다 저항의 절반으로 줄은 거야? 길이를 2배 길게 해요. 됐어. 길이를 처음보다 2배 길게 잡아당겨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2배 커진 건데요. 그럼 저항이 얼마 된 거야? 20 된 거야? 40. 40 된 거야? 40. 왜 40 된 거야? 감면도 더 줄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요. 저 길이가 2배 긴 도선을 가져와 이게 아니고요. 됐어? 얘를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무줄을 잡아당겨 보시면 고무줄이 길어짐과 동시에 단면적이 얇아집니다. 부피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배 커졌기 때문에 단면적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저항값은 총 몇 배 커지는 거야? 네. 4배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얘보다 저항이 4배 커졌기 때문에 40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잡아당겼다는 표현도 익숙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내용 이해돼? 이해돼?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92페이지죠. 자, 92페이지 보시면 92페이지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수로로 비교했던 것과 그 다음에 옴의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93페이지 보죠. 93페이지에서요, 여러분들 4번, 5번 문제 빼고 나머지 4번, 5번 빼고 나머지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1, 2, 3, 6 네 문제 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질문. 괜찮아. 할만해. 됐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ohm의 법칙이야. 그 관계가 바로 V는 IR이라는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랑 같아.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ohm의 법칙이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ohm의 법칙은 세 가지를 설명한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ohm의 법칙이라는 V는 IR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거 맨날 과거 입시에서 언니 오빠들한테 늘 물어보거든요. ohm의 법칙이 뭐니? V는 IR이요. 이렇게 설명하진 않죠. 그래서 ohm의 법칙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ohm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요.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상상. 저항이 일정해. 그럼 전압과 전류 무슨 관계니? 머릿속에서 뽑아내. 네,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져야죠. 되겠어? 저항이 1이야. 근데 전류가 1일 때 하고 2일 때, 전류가 1이면 전압도 1, 전류가 2이면 전압도 2.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이걸 설명한 게 첫 번째 ohm의 법칙입니다. 맞죠?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어. 이걸 설명한 게 첫 번째 ohm의 법칙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가 있다 그랬으니 저는요 X축을 전압, 아니 Y축을 전압, X축을 전류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비례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또는 거꾸로요. 여기가 전류, 여기가 전압, 이렇게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가그래프가 맞습니까? 나그래프가 맞습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다며. 그러면 가처럼 그려야 되니 나처럼 그려야 되니? 어떤 그래프가 맞아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이랬잖아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맞을까요? 이거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비례관계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됐어? 그러면 얘는 X축이 뭡니까? 전류분의 뭡니까? 전압이죠. 이게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뭡니까? 보여요? 전압분의 전류라는 얘기죠. 자, 빠른 속도로 찾아난 전류분의 전압이 뭘까? I분의 V. I분의 V 뭡니까? 저항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V분의 I잖아요. 이 기울기 뭘 뜻하고 있을까요? V분의 I. 뭡니까? 얘는 얘와 뭡니까? 역수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뭐냐고요? 이거 저항분의 1값을 얘기합니다. 이해하겠어? 하겠어? 그럼 꼬맹아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어차피 비례니까. 되겠어? 자, 이 중 A하고 B 중에 누구의 저항이 크니? A. A죠. 기울기가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더 큰 A의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맞아. 자, 여기 C 있고 여기 D 있습니다. 저항 누가 큽니까?
얘는 D가 크죠.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D가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되나? 이해되나?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줄 겁니다. 어차피 그래프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숫자를 저기다 집어넣어 보셔도 됩니다. V는 I, R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V고요. 여기가 1A고 여기가 2A라고 치자.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A에 딱 만나는 점은요. 2V이고 1A란 얘기네. 저항 얼마야? 2옴이란 뜻이죠. 이게 A의 저항이에요. 되겠지? 그럼 B는요. 딱 만나는 곳을 딱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2V, 2A네. 그럼 몇 옴이란 뜻이니? 1옴이란 뜻이죠. B의 저항이 1옴이란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기울기가 급한 A의 저항값이 더 크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저항이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겠어? 자, 근데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뭐 이래?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1A인데 여기가 1V고 여기가 4V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럼 얘도 V는 I, R이니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C는요. 됐어? 1V 1A네요. 1V 1A네요. 저항 얼마? 이씨. 1V 1A란 얘기네요. 저항 얼마? 1옴이란 뜻입니다. 이게 C의 저항입니다. 되겠어? 자, D는요. 여기 딱 만나는 점을 집어넣어 볼게요. 4V이고 1A란 뜻이니까 저항이 얼마입니까? 4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D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이 1옴이고 얘는 저항이 4옴이기 때문에 덜 기울어져 있는 애가 저항이 더 크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네. 이렇게 가도 되고요. 되겠어? 자, 근데 꼭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는 꼭 물어봅니다. 되겠어? 그래서 주로 언니 오빠들은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이 기울기는 V분의 I라서 얘는 저항의 역수구나 라고 하는 거 됐어? 하시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풀어.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와 B의 저항의 B가 지금 2대 1입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A 대 B의 저항 비율이 여러분들이 2대 1이라는 걸 구하셨어요? 자,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도선의 단면적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왜 다를까요? 같은 물질이고 단면적이 같은데 저항의 크기 왜 달랐을까요? 전압이 아니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두 개 뭡니까? 단면적 분의 뭐라 그랬니?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얘는 물질의 종류도 같고 단면적도 같다면 저항의 크기가 한 놈은 2고 한 놈이 1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니? 길이 차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란 얘기냐? 2대. 네, 2대 1이란 얘기죠. 왜? 저항과 길이는 비례 관계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비례가 무슨 뜻이냐면 둘은 비가 같아야 돼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꾸로요. A와 B 물질의 종류 같고 요번엔 길이가 같아. 뭐만 다르냐면 단면적만 달라. 알겠어? 그러면 A, B의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1대. 네.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거든요. 되겠어? 반비례는요. 역수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역수하셔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2분의 1 대 1분의 1 계산하면 얼마? 1대 2. 얼마입니까? 1대 2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그림에 있는 C, D, E 그래서 E까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됐어? C, D, E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저항의 비율이 얼마냐면 얘네들 저항비가 1대 2대 3인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됐어?
자, 같은 물질이고 단면적이 같대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니? 불러. 1대 2대 3입니다. 왜? 저항과 길이는 비례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자, 저항비가 1대 2대 3입니다.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3대 2대 네,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 문제 내는 건데요. 3대 2대 1이 아니죠. 빨리 생각.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6대 3대 2. 네. 단면적 비율이 6대 3대입니다. 반비례는요. 비율을 뒤집어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꼬맹아, 역수비가 같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면적의 비율은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로 계산해 이 뜻이잖아요. 근데 비율은 자연수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똑같이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6 곱해야죠.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6대 3대 2예요. 이렇게 쓰란 얘기야. 알겠어? 반비례는 비를 거꾸로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개짜리 나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이다. 되겠어? 그랬을 때 A와 B의 저항 비율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길이 비율은 A가 B에 비해서 몇 배니? 단면적 비율은 A가 B에 비해서 몇 배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이거 써놓고 보기 읽는 게 편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납득합니까?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잠깐 끊었다가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회로도 기본적인 거 하나 자, 여기 앞으로는요 모든 전기 제품은요 다 저항이에요. 전구, 냉장고, 세탁기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이 저항이고요. 얘가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 저항이고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야. 가장 스탠다드한 회로도.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건전지의 전압이 얼마냐면 10V이고 자, 이 저항이 얼마냐면 저항이 2옴이라고 치자. 됐냐? 자, 그러면 이 회로도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니?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까? 5. 그렇죠. V는 IR이니까 전체 전압이 10V이고 자, 저항이 2옴이기 때문에 전류는 5A가 흘러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A의 전류가 흘러나가요.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 상상하셔야 되니까 5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 5개가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전자 5개가 확 밀려서 나가요. 왜? 꼬마 정부에 불 켜려고. 알겠습니까? 네. 근데 나갈 때 건전지에서 충전돼서 나가는 겁니다. 몇 볼트로? 10볼트로 충전해서 나갑니다. 됐어? 10볼트로 충전해서 전자 5개가 나가는데 나 물어볼게. 그러면 10볼트는 전자 하나하나가 10볼트란 얘기니? 아니면 5개의 전자가 충전되어 있는 전압을 다 합해서 10이란 얘기니? 다 합쳐서 아니요. 하나하나요. 얘도 10볼트, 얘도 10볼트, 얘도 10볼트, 얘도 10볼트, 얘도 10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나가요. 이 뜻입니다. 되겠어? 각각이 10볼트로 충전해 간다. 자, 그래서 얘가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몇 암페어로 들어올까요? 몇 암페어로 들어올까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암페어인 전자는 쿠팡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이 전압은 택배입니다. 택배를 우리 집에 가져다가 주러 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 됐어. 네, 택배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 주고 됐어. 빈 통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다시 택배 충전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반복. 알겠니? 그러니까 나갈 때는 10V로 충전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몇 볼트? 0V입니다. 몇 암페어가 들어올까요? 5암페어. 네, 쿠팡 아저씨 5명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안 들어오면 그건 호로물이죠. 여기서 그대로 들어오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5명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알겠냐? 그래서 그 5명이 다시 충전해서 나가서 택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전자는 뭘 택배합니까? 에너지요. 어떤 에너지요? 꼬마 전구에 불킬 수 있는 전기 에너지요. 여기서 그래서 꼬마 전구는 택배 아저씨로부터 받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꼬마 전구는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게 바로 꼬마 전구입니다. 전기 제품들은요,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예요. 되겠어? 그중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라디오는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TV는요,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예요. 됐어? 우리가 화면은 비대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어? 전기 난로는요? 그쵸.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그럼 전기 에너지 누가 갖다 줘? 바로 전류가. 여기서 갖다 주고요. 이 전기 에너지는 저항에다가 주고 들어올 땐 무조건 얼마? 0. 앵꼬 나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전류의 세기와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멋진 말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불러요. 됐어. 5A로 나가면 5A로 들어와야 돼. 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여기까지는 인지가 됩니까? 네. 10분만 끌었다가 이제 오매 법칙 두 번째, 세 번째 내기 할게요.